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를 강타한 직후 왕세자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20년간 중동의 물을 지배해온 프랑스. 탈원 특명을 받고 중동에 도착한 최고위 관료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우디도 쿠웨이트도 이스라엘마저도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쌓은 물 제국이 무너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페르시아만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이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해안을 강타했어요. 세계 최대 정유시설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단숨에 35% 폭등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카메라가 불타는 유전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각, 사우디 왕궁에서는 석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보좌관에게 내린 첫 번째 지시는 이랬어요. 담수화 시설 가동 상태부터 확인하라. 기름이 아니라 물을 먼저 챙긴 겁니다. 보좌관이 되물었어요. 정유시설 피해 현황이 먼저 아닙니까? 왕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유시설은 타도 석유는 비축분이 석달치가 있다. 하지만 물은 이틀이면 바닥난다. 전화해라. 지금 당장. 그런데 그 전화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미국 국무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아니었어요. 120년 넘게 중동에 물을 공급해온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는 대한민국으로 갔어요. 경상남도 창원. 저는 그 사실을 사흘 뒤에야 알았습니다.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요. 제 이름은 피에르 듀발. 프랑스 생태환경부에서 35년간 수자원 외교를 총괄해온 사람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까지 프랑스의 물 기술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CNN 속보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사우디 정유시설 영상 위로 긴급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죠. 이건 프랑스의 기회다. 왜냐고요? 미사일이 정유시설을 때렸다는 건 발전소도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발전소가 멈추면 담수화 시설도 멈춥니다. 사우디에는 강이 단 한 줄기도 없어요. 3,600만 국민이 마시는 물의 70% 이상이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만든 물입니다. 물이 끊기면 사흘을 못 버텨요. 병원에서 수액이 마르고 마트에서 생수 사재기가 벌어지겠죠.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우디가 물시설 복구에 긴급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프랑스한테 전화가 올 거다. 왜? 12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사우디 사막에 직접 발을 디딜 때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제 가문의 역사를 잠깐 들어야 합니다. 제 할아버지 앙리 듀발은 196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세우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사우디와 맺은 최초의 물협력 사업이었어요. 당시 사우디는 석유가 콸콸 나오기 시작한 신흥부국이었는데 정작 국민이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페르시아만 해안가에 서서 짠 바닷물을 한 모금 떠마셨대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32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그로부터 프랑스는 중동의 물을 지배했어요. 단순히 물공장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물을 매개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어요. 프랑스어로 이걸 디플로마시 드로라고 부릅니다. 물 외교라는 뜻이에요. 사우디에 물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무기 수출 계약을 따내고 석유 도입 우선권을 확보하고 UN 표결에서 지지를 얻어내는 구조를 만들었죠. 제 아버지 마르셀 듀발은 그 물 외교의 2세대였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사우디 프랑스 수자원 협력 협정을 직접 체결한 사람이에요. 그 협정 덕분에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중동 담수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할 때 남긴 말이 있어요. 석유는 아랍인의 것이지만 물은 프랑스의 것이다. 이 구조를 절대 놓치지 마라. 저는 3대째였습니다. 27살에 생태환경부에 들어가서 35년을 물 외교에 바쳤어요. 중동 18개국 물 인프라 프로젝트에 프랑스 기업을 진출시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과는 3대에 걸친 인맥이 있었고
쿠웨이트 에미르와 개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아부다비 왕세자의 장남과는 파리에서 같이 와인을 마시는 관계였습니다. 120년이에요. 할아버지부터 저까지 3대. 프랑스가 중동의 물을 책임져온 시간.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중동 물 시장에서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제 생각은 이랬어요.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아닌가? 물 기술이라고 해봐야 우리 베올리아 하청을 받아서 부품이나 납품하는 수준이겠지. 프랑스가 설계도를 그려주면 한국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장 마르셀 르메르, 베올리아 중동 아프리카 총괄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물산업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르메르가 어떤 인물이냐면 사우디 왕실 만찬에 프랑스 대통령 대신 초대받는 사람입니다. 중동에서 그의 한마디가 수조 원짜리 계약의 향방을 결정했어요. 르메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국장으로 승진한 직후였습니다. 파리 8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흰 린넨 테이블보 위에 은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르고뉴산 피노 누아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르메르가 와인잔을 돌리면서 물었어요. 뒤발 국장,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물공장 몇 개를 수주했다는 소식 들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메르가 코웃음을 쳤어요. 손등으로 입꼬리를 닦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막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용접하는 거, 그걸 기술이라고 부르나? 그건 기술이 아니라 육체노동이야. 우리가 머리로 설계한 걸 그들이 몸으로 짓는 거지. 머리가 없으면 몸은 쓸모가 없어. 포크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걱정하지 마. 아시아인들한테 물을 맡기면 결국 우리한테 SOS가 올 거야. 사막에서 진짜 물을 만들 줄 아는 건 프랑스뿐이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동의했어요. 그때까지는요. 클레르 모네라는 여성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중동협력국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세련된 외교관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시선은 르메르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클레르의 방식은 달랐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대신 아주 우아하게 깎아내렸죠. 한 번은 중동물 안보 관련 부처 간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 기업의 성장세를 언급했습니다. 클레르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중동에 대한 영향력은 역사가 결정합니다. 100년 쌓아온 신뢰를 가격 할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한국은 역사가 없잖아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는 그게 참 세련된 분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셋 다 장님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타격 나흘 뒤 저는 대통령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엘리제궁 서쪽 별관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복도를 지나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자 이미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경제부 고위 관료들이에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는데도 셔츠 안쪽이 축축했어요. 대통령 안보보좌관 필리프 가르니에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스크린에 페르시아만 위성사진이 떴어요. 해안선을 따라 빨간 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가르니에가 설명했어요. 빨간 점 하나하나가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약 450개, 전 세계 담수화 능력의 65% 이상이 이 좁은 바다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 사정권 안에 전부 들어와 있어요. 가르니에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탭했습니다. 빨간 점들 위에 파란색 태극 마크가 겹쳐졌어요. 1개, 2개, 3개. 점점 늘어나더니 빨간 점 절반 가까이를 파란 마크가 덮었습니다. 이 파란 표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이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중동 핵심 동맹국들의 물 공급 심장부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딱 붙였어요.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르니에가 이어갔어요. 미사일이 떨어지자마자 사우디 왕세자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 대사관에는 하루가 지나서야 상황 통보가 왔습니다. 하루요. 클레르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사우디 내부 통신 절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먼저 전화한 게 우리를 무시한 건 아닐 거예요. 가르니에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모네 국장. 우리 베올리아가 지난 5년간 사우디에서 몇 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는지 아십니까? 클레르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제로입니다. 단 한 건도 못 따냈어요. 같은 기간 한국은 11건을 수주했습니다. 합산 수주액만 15조 원이 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로. 5년간 단 한 건도? 저는 그 숫자를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르메르가 화면 속으로 전화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베올리아 두바이 사무실에서 연결된 그의 얼굴이 스크린 한쪽에 떠 있었어요. 르메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한국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기술력이 아니라 가격 경쟁에서 밀린 겁니다. 품질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가르니에가 르메르를 쏘아봤어요. 르메르 부사장. 그 한국 기업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건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삼투 담수화 시설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품질이 낮은 회사가 기네스 기록을 세웁니까? 르메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중동이 프랑스 없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때 가르니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뒤발 국장. 당신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세 나라를 직접 돌아보십시오. 현장을 확인하고 프랑스가 중동 물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오세요. 기한은 3주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프랑스의 자존심을 되찾는 임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척하고 아버지가 확장한 영토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3대째 이어온 물의 제국을 지키는 건 제 의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클레르가 다가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뒤발 국장, 현장에 가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국 기업이 아무리 공장을 많이 지어도 중동 왕실의 신뢰는 역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20년이 있어요. 한국에겐 고작 50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뒤, 저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파리의 회색 하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할아버지가 1962년 사우디에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해안가에 서서 활짝 웃고 있는 젊은 프랑스 엔지니어. 그 뒤로 사우디 최초의 담수화 시설 철골 구조물이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출발점이자 프랑스 물 제국의 시작점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되찾아 올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막을 향해 날아가는 제트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되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러 가는 것이라는 걸. 프랑스의 120년이 한국의 50년 앞에서 무너지는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될 거라는 것까지는요. 리야드 킹알리드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후 2시, 기온 47도.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폐 안쪽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파리에서 입고 온 양복 셔츠가 30초 만에 등에 달라붙었어요. 공항 VIP 라운지에서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윗단추까지 채운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뒤발 국장님,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참사관이 건넨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우디 왕실 면담 요청 결과 보고서였어요. 빨간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면담 불가. 일정상 어렵다는 통보.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면담 불가. 우리가 프랑스인데? 참사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데 국장님, 같은 날 한국 기업 대표단은 왕세자와 직접 면담했습니다. 2시간 넘게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떨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참사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우디 해수담수화공사 부총재 칼리드 알 자이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던 날, 한국은 12시간 만에 기술진 3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프랑스는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칼리드 부총재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뜻밖이었어요. 면담을 거절해놓고 왜 연락을 하는 걸까? 전화 너머로 칼리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뒤발 국장. 당신이 왜 왔는지 압니다. 프랑스 정부가 중동 물시장을 되찾으라고 보냈겠죠. 뒤발 국장이 하는 일이 원래 그거니까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이어갔어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 동쪽 해안으로 갈 준비를 하세요. 왜 우리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에 전화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칼리드가 보낸 검은색 방탄 차량이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자 에어컨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차 안에서 칼리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통 복장인 흰 토브에 붉은 체크무늬 구트라를 쓴 건장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악수를 건넸는데 그의 손이 두껍고 거칠었어요.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관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리야드를 빠져나와 사막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 벌판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가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칼리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사우디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달려도 흐르는 물줄기가 하나도 없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합니다. 여름 기온이 5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물을 떨어뜨려 본 적 있습니까? 지글거리면서 사라지죠. 우리 사막이 매일 그렇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 물 비축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시간입니다. 하루 반이에요. 물공장이 멈추면 이틀째부터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사흘째면 병원이 마비되고 나흘째면 리야드 시민 800만 명을 대피시켜야 해요. 대피시킬 곳도 없지만요. 사방이 사막이니까. 칼리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런 나라에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비축부는 넉 달치가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돈을 못 벌지만 물이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왕세자가 유전보다 물공장을 먼저 확인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그 물공장을 만들고 유지하고 지켜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4시간을 달려 동쪽 해안 도시 주바일에 도착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짠 바닷바람이 차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찔렀어요. 칼리드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직접 보시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도시 하나가 들어서 있었어요. 아니, 도시라고 부르기엔 모자랐습니다. 하나의 세계였어요. 여의도 면적 4배에 달하는 부지에 은빛 파이프와 거대한 구조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크기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쉴 새 없이 저음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칼리드가 팔을 벌려 시설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슈아이바 해수담수화 시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 방식 물공장이에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시설 끝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아지랑이 너머로 구조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어요. 통제실을 지나 압력기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굉음이 10배로 커졌습니다. 높이 2m가 넘는 원통형 압력기 7천여 개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전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수돗물 압력의 20배가 넘는 힘을 가해서 특수 필터로 짠 성분을 걸러내는 장치들이에요. 그 소리가 거대한 엔진룸 안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귀마개를 하고도 몸 전체가 울렸습니다. 이 시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물의 양이 65만 톤입니다. 약 170만 명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파리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마시는 물을 이 시설 하나가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시설 한쪽에 세워진 대형 패널을 가리켰어요. 프로젝트 연역이 적힌 금속 명판이었습니다. 설계, 건설, 시운전, 운영. 모든 항목 옆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민국. 저는 명판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걸린 시간은 22개월이었어요. 22개월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베올리아가 이 규모의 시설을 짓는다면 최소 42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거의 4년이에요.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냈다는 뜻이었어요. 칼리드가 제 표정을 보면서 빈 공간이 없을 정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신 겁니까? 더 놀라실 이야기가 있어요. 칼리드가 안내한 곳은 시설 옆에 붙어있는 전용 부두였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에서 배에 실려 온 초대형 장비가 도착했다고 했어요. 무슨 장비요? 담수 증발기입니다. 폭이 35m, 높이 12m, 길이 100m, 무게만 4,500톤이에요. 이걸 한국 창원에 있는 공장 안에서 통째로 조립해서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현장에서는 얹기만 하면 돼요. 저는 혀를 내둘렀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크기의 장비를 공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한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걸 원모듈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듯이 물공장 핵심 장비를 통째로 조립하는 기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는 두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 반이요. 저는 멈칫했어요. 우리 베올리아 계열사가 같은 규모의 증발기를 만들려면 14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은 3개월 반이요.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품질이 낮은 게 아닙니다. 기네스 기록을 세운 시설에 들어간 장비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정수리를 내리쬐고 있었어요. 헬멧 안쪽으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운 게 아니었어요. 식은 땀이었습니다. 칼리드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뒤발 국장.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음 목적지에서 알게 됐습니다. 사우디를 떠나 쿠웨이트로 향했습니다. 쿠웨이트 수도의 해안가에 있는 대형 담수화 시설을 방문했어요. 이 시설은 쿠웨이트 전체 식수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로 들어갔는데 벽면에 걸린 건설 기록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건설사 항목에 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쿠웨이트 시설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이 시설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형 물공장 상당수를 한국이 설계하고 지었어요.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부요. 저는 르메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쿠웨이트도 한국입니다. 두산이 여기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건 수주했어요. 르메르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퉁명스럽게 울렸어요. 쿠웨이트는 원래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야. 싼 걸 좋아하는 거지. 기술을 인정한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려고 한국을 쓴 거야.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르메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목적지는 오만이었습니다.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야 한 지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만난 건 GS 이니마라는 한국 기업이 진행 중인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가 2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이 보통 계약이 아니었어요. 시설을 짓고 나서 20년 동안 직접 운영까지 맡는 계약이었습니다. 오만 수자원부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2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마실 물을 20년간 외국 기업한테 맡기는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예요. 왜 프랑스 기업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만 담당자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프랑스 기업에도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쪽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건설만 하겠다. 운영은 별도 계약이다. 리스크는 발주처가 져라. 한국은 달랐습니다. 설계부터 건설, 20년 운영, 핵심 부품 공급까지 전부 하나로 묶어서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가 직접 해결하겠다고요.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프랑스 기업이 조건을 까다롭게 건 건 사실이에요. 리스크를 떠안기 싫어했으니까요. 한국은 리스크까지 끌어안았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르메르에게 보고하면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어요. 가격이지, 기술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한 곳을 더 가기로 했습니다. 르메르가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곳,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물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나라, 점적 관계 기술의 본고장. 물에 관해서만큼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라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도 물에 관해서 이스라엘만큼은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남부 해안 도시 아시도드에 대형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연간 1억 톤이 넘는 물을 생산하는 이 시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압력기 옆에 붙어있는 작은 명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역삼투막 공급, LG화학, 대한민국.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물 기술 세계 최고라는 이스라엘이 한국산 필터를 쓰고 있다고요? 시설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국 제품이 아니라 한국산을 씁니까? 관리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성능이 좋으니까요. LG화학 역삼투막의 짠 성분 제거율이 99.92%입니다. 우리가 테스트한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수명도 길고요. 가격은 기존 미국 일본 제품보다 20% 이상 저렴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성능 좋은 걸 쓰죠.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99.92%. 100에서 고작 0.08이 모자란 거의 완벽한 수치.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 구멍이 뚫린 특수 필터. 바닷물의 짠 성분을 99.92%나 걸러내는 기술을 한국이 만들고 세계 최고라는 이스라엘이 돈을 내고 샀쓰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르메르에게 전화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물의 나라 이스라엘이 한국산 필터를 쓰고 있어요.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성능이 가장 좋아서입니다. 르메르가 한참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특수한 사례야. 전체 시장에서 보면 아직 프랑스가 우위에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이 전부 태극기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한국이었습니다. 르메르는 계속 가격 타령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싼 물건을 사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안보와 직결되는 물시설의 값싼 제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했다는 건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120년의 자존심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다음 날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칼리드가 저를 쿠웨이트 시티 외곽의 한 기록 보관소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에어컨이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서류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관리인에게 무언가를 알아보러 말하자 관리인이 안쪽 서고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철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걸프전 기록입니다. 쿠웨이트 수자원부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물인프라 관련 문서예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연도가 걸프전이 발발한 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직후 벌어진 일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칼리드가 한 페이지를 짚었어요. 읽어보십시오. 페이지 상단에 긴급보고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의 주요 담수화 시설 3곳을 의도적으로 파괴, 수도 쿠웨이트 시티의 수돗물 공급 중단. 현재 해외 계약 기업 상황은 다음과 같음. 그 아래에 기업별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A사, 개전 이틀 전 직원 철수 완료. 프랑스 B사, 개전 당일 긴급 철수. 장비 일부 현장에 방치. 영국 C사, 개전 사흘 전 철수 완료. 현장 인력 제로. 미국 D사, 개전 일주일 전 선제 철수. 제 눈이 그 다음 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두산, 최소 인력 잔류. 시설 보호 및 비상 가동 유지 중.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한국 사람들이 물공장 옆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쟁 종료 후 시설 복구 상황. 가장 먼저 복구 작업에 착수한 기업. 두산왕국. 전쟁 종료 72시간 이내 본국에서 추가 기술진 38명 투입 완료. 프랑스 기업이 복구에 참여한 시점은 전쟁 종료 후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뒤발 국장.
제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칼리드는 걸프전 당시 8살이었대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뒤 가족과 함께 리야드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사우디 쪽 담수화 시설도 비상 상태였어요. 물 배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1인당 물 1리터만 받을 수 있었어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36시간 동안 물이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8살짜리 아이가 그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분야에 인생을 걸었어요. 칼리드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 기록을 전부 뒤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누가 남았고 누가 도망갔는지, 누가 우리 국민의 물을 지켰고 누가 버렸는지 그걸 다 확인. 그래서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에 전화한 겁니까?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는 사람한테 평화로울 때만 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 옆에 남아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게 신뢰입니다. 제 12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120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길다고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신뢰였습니다. 프랑스는 도망갔고 한국은 남았다. 이 한 문장이 120년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칼리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뒤발 국장, 최근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가장 최근에 완공된 사우디 대형 물공장 투아이바 프로젝트 이야기였어요. 건설 중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항로를 막아버렸거든요. 자재를 실은 화물선이 갈 길이 막힌 겁니다. 다른 나라 기업이었으면 공사가 반년은 밀렸을 겁니다. 두산 기술자들은 항로를 바꿨어요.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길로 자재를 보냈습니다. 운송비가 몇 배로 뛰었지만 자기네 돈으로 감당했어요. 결국 약속한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우디 발주처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책임감. 그게 한국의 진짜 기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르메르가 뭐라고 하든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칼리드가 마지막으로 저를 데려간 곳은 사우디 동부 해안의 한 물공장 현장 사무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정우라는 한국인을 만났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우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53이라고 했는데 사막의 자외선에 그을려서 60이 넘어 보였어요.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용접 화상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박 소장이 헬멧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프랑스 분이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아귀 힘이 엄청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우스만 잡는 제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칼리드가 박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분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박 소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처음 사우디에 온 게 26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에요. 박 소장이 현장 사무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사막 한복판에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젊은 한국인 기술자 대여섯 명이 서 있었어요. 전부 용접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맨 왼쪽이 접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동료가 엄지를 치켜들고 있었어요. 뒤쪽 컨테이너 박스 문에 누군가 매직으로 크게 써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최고의 물을 만든다. 한글이었어요. 숙소가 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안에 2인용 2층 침대를 넣으면 돌아설 공간도 없었어요. 에어컨이라고 해봐야 선풍기 수준이었습니다. 밤에 기온이 40도 아래로 안 내려갈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밖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그게 더 시원했거든요. 유럽 기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웃었어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도면만 그렸죠. 현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가 가장 뜨거워지기 전에 용접을 시작했어요.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50도가 넘으면 철판 표면이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컨테이너 안에서 쉬었다가 해가 좀 누그러지면 다시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고향의 전화는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했어요. 국제전화비가 월급의 절반이었으니까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박 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어요. 저보다 25년 먼저 이 사막에 오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 편지를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소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이 편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50도가 넘었소. 모래바람이 하도 세서 눈을 뜰 수가 없었소. 용접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데 마스크 안쪽으로 땀이 흘러서 앞이 안 보이더구려. 그래도 오늘 증발기 한 기를 끝냈소. 이 기계가 돌아가면 이 나라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오. 강이 한 줄기도 없는 나라에서 바닷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요. 내가 만든 기계로 누군가가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이 더위도 견딜만하오. 아이들한테 아빠가 사막에서 물을 만들고 있다고 전해주시오. 돌아가면 아이들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 생겼소. 박 소장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수백 번은 읽었을 텐데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칼리드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 소장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5년을 일하셨습니다. 한 번도 집에 못 오시고요.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저는 6살이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까맣게 타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박 소장이 벽에 걸린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위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쪽잠을 자면서 증발기를 만들었고 저는 그 위에 세계 최대 역삼투 시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땀 위에 제가 기술을 올린 거예요. 저는 박 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악수할 때 느꼈던 그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어요. 용접 화상 자국이 손등에 남아있는 그 손. 이 손이 프랑스 120년을 이긴 거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칼리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사우디 사막의 석양이 하늘 전체를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 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술자들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쪽잠을 자면서 50도 사막을 맨몸으로 버티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게 물 한 잔의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칼리드에게 한 곳만 더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1962년에 사우디 최초의 담수화 시설을 세운 곳, 제다에서 남쪽으로 차를 달리면 나오는 홍해, 연안의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칼리드가 차를 태워줬어요. 2시간 넘게 사막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내륙의 모래 벌판이 끝나고 멀리 홍해의 파란 수평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 환기구를 타고 들어왔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냄새를 맡았겠죠. 가방에서 할아버지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1962년 이 해안가에 서서 웃고 있는 32살의 프랑스 청년 엔지니어. 사진 뒷면에 할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한다. 사막에 물을 선물하는 일.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 자리, 프랑스 물 제국의 원점.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차가 해안 도로를 꺾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서 있던 그 해안가, 나무 한 그루 없던 그 황무지에 축구장 120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습니다. 은빛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고 굉음이 바다 건너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 방식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하루 생산량 65만 톤. 사우디 서부의 한 수백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심장이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바일에서 봤던 그 기록. 건설사가 어딥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었지만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민국. 칼리드의 대답이 사막 바람에 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첫 삽을 뜬 바로 그 자리에 한국이 세계 최대의 물공장을 세워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고 눈앞의 시설과 번갈아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커버벌판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물의 심장. 같은 자리. 60년의 시차. 프랑스가 시작한 곳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르메르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르메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톤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급했습니다. 디발, 네옴시티 입찰 결과가 나왔다. 네옴시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미래 도시예요. 서울 면적의 40배가 넘는 규모의 100%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꿈의 도시. 그 도시의 물을 누가 공급할 것이냐를 놓고 전 세계 기업이 달려들었습니다. 프랑스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입찰에 참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르메르가 잠시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가져갔다. 핵심 담수화 시설 설계와 건설 전체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랄 수가 없었어요. 지난 2주 동안 눈으로 직접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르메르에게는 처음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르메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오만하고 당당하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디발,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가 현장을 돌아보고 느낀 게 뭐냐? 솔직하게 말해라.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3대가 120년 동안 쌓은 것을 한국은 50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분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50도 사막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미사일이 떨어져도 도망가지 않고 항로가 막혀도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약속한 날짜에 물공장을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은 우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이요. 그리고 르메르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두 글자에 르메르의 자존심 전부가 담겨 있다는 걸.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제궁 서쪽 별관, 출발할 때와 같은 그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같은 참나무 문, 같은 대리석 복도, 같은 에어컨 소리. 하지만 3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안보보좌관 가르니에가 말했어요. 뒤발 국장, 중동 물시장 탈환 전략을 보고하십시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가르니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탈환 전략을 보고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클레르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뒤발 국장, 임무는 탈환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다른 보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클레르를 똑바로 봤어요. 3주 전이었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 사막에서 본 것들이 제 등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모네 국장, 당신이 말한 120년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한국에는 역사가 없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한국에는 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쪽잠을 자면서 시작한 50년이에요. 미사일이 떨어져도 도망가지 않은 50년입니다. 우리 프랑스의 120년은 그 50년 앞에서 무너졌어요. 클레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가르니에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동 수자원 전략 전환 보고서. 부재 탈환이 아닌 협력. 보고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첫째, 프랑스가 중동 물시장을 되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건설, 핵심 부품, 20년 운영까지 전 과정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기술, 필터로 걸러서 만드는 기술, 두 개를 합친 기술. 이 세 가지를 전부 보유한 기업이 지구상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뿐이에요. 관련 특허만 270개가 넘습니다.
둘째, 한국의 핵심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전쟁 중에도 현장을 지키고 항로가 막혀도 돌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신을 가격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 프랑스의 유일한 길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입니다. 경쟁하면 집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어요. 프랑스의 수처리 기술과 한국의 담수화 기술, 프랑스의 외교 네트워크와 한국의 건설 역량을 합치면 세계 시장 전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가르니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르메르 부사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스크린에 르메르의 얼굴이 떴습니다. 두바이 사무실에서 연결된 화면이었어요. 3주 전 이 화면에서 한국을 하청업체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르메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빠져 있었어요. 뒤발 국장의 보고서에 동의합니다. 베올리아는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12명이 전부 르메르를 봤습니다. 사우디 왕실 만찬에 대통령 대신 초대받던 그 남자가 프랑스 산업계의 황제라고 불리던 그 남자가 한국에 대한 인정을 공식 석상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클레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존심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자존심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제궁 정원이 보였어요. 가을빛이 내려앉은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리의 바람은 사우디 사막의 바람과 달랐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맡았던 그 바닷바람의 짠 냄새가 자꾸 떠올랐어요. 2달 뒤, 저는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한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으로 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할아버지가 사우디에 첫 삽을 뜨기 14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이 공장에서 지금 세계 최대의 담수 증발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장비가 공장 안에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완성되면 배에 실려 중동으로 떠날 거예요. 공장 안을 걸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컨테이너 박스 옆에 서서 용접하던 그 불꽃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밝았어요.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62년 사우디 해안가에서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주머니에서 한 장 더 꺼냈어요. 같은 해안가, 60년 뒤 사진. 한국이 세운 세계 최대 물공장이 서 있는 풍경.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자리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이로웠어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손자들과 살고 있습니다. 손자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할아버지는 사막에 물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만났단다. 기름을 가진 자가 20세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만드는 자가 21세기를 지배할 겁니다. 세계 담수화 시장은 올해 기준 약 38조 원 규모입니다. 이 시장이 10년 안에 85조 원까지 2배 넘게 커질 전망이에요. 해마다 9% 넘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면 부서진 시설을 다시 세우는 수요까지 폭발할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물 부족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끝난 뒤가 진짜 문제예요. 미사일로 물공장을 부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공장을 다시 세울 기술은 부술 수 없어요. 50년 전 창원 공장 첫 삽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맨몸으로 버텼던 아버지 세대, 그 위에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 구멍을 뚫는 필터 기술을 쌓아 올린 지금 세대, 절박함으로 시작해서 집념으로 이뤄낸 기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세계 담수화 1위 기업, 전 세계에서 완수한 프로젝트가 38개, 이 시설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물이 약 900만 톤, 3,200만 명이 매일 마시는 물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17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LG화학, 바닷물에서 짠 성분을 99.92% 걸러내는 역삼투막 필터 세계 1위, 물 기술 최강국 이스라엘마저 이 필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GS이니마, 물공장을 짓고 20년 운영까지 책임지는 기업, 2조 8천억 원 규모의 5만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물공장도 짓고 핵심 필터도 만들고 설계부터 20년 운영까지 전 과정을 혼자 해결하는 나라.
전 세계의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말은 해야 합니다. 물이 필요한 한 세계는 한국을 찾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어딘가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50도 사막 위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이 나라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묵묵히 이름을 새기고 있는 그분들. 프랑스의 120년을 50년 만에 넘어선 그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120년 물 제국이 한국의 50년 앞에 무너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0도 사막에서 묵묵히 물을 만들고 있는 한국 기술자분들께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응원이 사막 위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